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정형외과 우리 조정관 교수 박수로. 자,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간단히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안철수 선생님은 여러분들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대학 교수를 하셨어요. 서울대 의대.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이제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만드는 이제 회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 워터스폴에 가셔가지고 사회과 경영학을 하셨어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를 하셨어요. 이제 그 안철수 선생님은 이름은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안철수 신드롬. 아주 심지어 10여 년 때부터 대단했죠. 그러나 이 신드롬이라는 것은 추상화된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제 대중에게, 민주에게 오려면 추상화를 깨야 되고 그 과정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겠지만 그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 다시 이제 대선에 참석하시고 지금 대표로 다시 복귀하셨죠. 그래서 이 과정이 안철수라는 추상화된 인물이 대중에게 가까이 가는 정치, 그리고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전남대학에 오셨는데 앞으로 이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아시겠지만 30분 강연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퀘스천 앤 앤서예요. 좀 더 가까이 가시고 스킨십을 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여러분과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자리를 뺄 테니까 안철수 속된 말로 안철수 씨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박주원 최고위원. 박주원. 뒤에 최경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주원. 카메라 옆에 박주원 최고위원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주객이신 우리 저 뒤에 서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왼쪽, 오른쪽 계단에 쭉 앉으면 괜찮아요. 너무 더우니까. 말씀하고요. 가운데 자리로 앉아도 돼요. 자, 말씀하십시오. 자, 그럼 안철수 대표님을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대학 강단 참 오랜만입니다. 아재 그 아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해외 여행 갈 때 음식 제일 조심해야 되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또 상하이 나왔고,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도시. 베를린이잖아요. 독일 수도. 그러니까 독일 수도 점점점. 독일 수도. 네, 너무 어려웠나? 오늘 참 주제가 만만치 않은 주제여서요. 30분 만에 말씀드릴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주제 관련해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왜 다당제가 필요한가? 두 번째로는 다당제 하에서 3당이 어떤 노선을 이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이 3당 또는 다당제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그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왜 다당제가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좋은 예가 제주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제주도 갈 때는 비행기 편이 2편밖에 없었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2편만 제주도를 갔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공사 하나만 갈 때는 독점이니까 2개 항공사가 있으면 서로 경쟁해서 그 값도 싸지고 그러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2 항공사가 제주도를 가니까 자기들끼리 열심히 경쟁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둘이서 서로 아마도 서로 뭐 담합 같은 것들도 있었을 텐데요. 결국은 요금 매년 오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비스 만족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 항공사가 있었는데 서로 경쟁하지 않다 보니 독점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게 바뀐 게 여러 항공사가 제주도 가고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 계속 싸지고 서비스 만족도도 좋아졌거든요. 그게 경쟁의 효과입니다. 경쟁을 해야지 그래야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에서 정당이 하나면 그건 공산당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소한 정당 2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2 정당이 있었던 거예요. 뭐 지금의 민주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2 정당이 있으니까 서로 경쟁해서 국민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실수하면 반사의 이익을 얻어서 권력을 가지고 당선되는 겁니다. 그렇게 즉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방 실수로 서로 권력을 주고받게 했던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마치 제주도 항공사 2개 취항할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복잡한 대한민국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풀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 작년 총선 때 이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3당 체제, 다당 체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2당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문제, 양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제는 더 이상 풀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그러면 3당 체제, 다당 체제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다당제가 정립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경쟁체제에 돌입한 겁니다. 그건 국민께 좋은 일이죠.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그래야 정치가 제 역할을, 제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당제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당제 효과가 당장 호남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호남에서 일당 독점 체제가 지속됐다면 요즘 같은 인사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쟁 체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국민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제 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에서 경쟁은 국민에게 좋은 겁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되고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짜내서 노력하게 되는 게 그게 사실은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당제가 꼭 필요하고 이 소중한 다당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져야 되고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당제는 또 분권의 상징입니다. 옛날에는 사회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휘둘렸죠. 옛날에 그 왕정시대부터 해서 뭐 독재자들 나오고 이럴 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사회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요구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요구를 가진 국민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두 당이 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불만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게 이제 이 사회학적으로도 무당층이 늘어난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양당만 있을 때 무당층이 갈수록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그걸 이제 3당이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도 이제 다당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 3당은 어떤 노선을 가져야 되는가? 흔히들 그럽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좌냐, 우냐, 또는, 아니, 명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뭐 찬성이면 찬성이다고 밝혀야지, 왜 그렇게 모호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면, 옛날 양당 체제일 때는 정당들의 특징은 이념 중심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념 중심 정당입니다. 지금도 그 정체성은. 그리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렇게 입장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중도라고 하면 좌와 우 사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중도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중도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이념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일직선상에서 이쪽에 좌가 있고 이쪽에 우가 있으면 중도가 그냥 이 1차원적인 상황에서 어느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더 한층 위에서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여기 자리 잡고 있는가? 그건 좌우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중도정당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도정당은 이념 중심 정당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 정당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념 정당이고 국민의당은 문제 해결 정당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문제 해결 정당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죠. 원전에 대해서 좌에서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우에서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때 중도정당은 어디에 서 있는가? 탈원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탈원전 하려면 다른 발전 방법이 필요한 거죠. 전기를 만드는, 값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때만 탈원전이 가능한데 지금 당장 탈원전에 동의는 하지만 그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 정도 일을 해야 됩니다. 탈원전의 방향으로 가지만 우선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구글 같은 회사들이 거기 투자 많이 합니다. 왜냐? 구글은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 한 대 전력 소모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수만 대, 수십만 대가 되면 발전소 하나를 옆에 붙여놔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구글에서도 열심히 투자해서 옛날 컴퓨터보다 전력 소모가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은 컴퓨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전력 값이 우리나라가 싸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소모하는 문화가 좀 많습니다. 낭비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전력 낭비하는 그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을 바꾸는 노력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중도에서는 이 원전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탈원전 찬성하지만 대안이 있을 때만 탈원전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투자, 전력 소모를 절감하는 기술 투자, 전력 낭비 문화나 제도를 바꾸는 일들 그 세 가지를 병행하면서 3년마다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기술을 확보하면 탈원전 시기를 확 앞당기고 만약에 실패하면 탈원전 시기를 늦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책임 있는 현실 가능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다릅니다. 아주 선명하게
뭐 찬성 반대하면 속은 편하죠. 근데 세상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하는 건 초딩 수준의 사고방식일 때 가능합니다. 이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실제로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실현 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이제 실천적 중도개혁 노선의 그 방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당이나 제가 처음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노선의 대표적인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 전에 당을 창당했습니다. 그게 새정치국민회의입니다. 거기 강령을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도정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신 이후에 바로 그 실천적 중도개혁 노선으로 IMF를 3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새천년 민주당을 또 창당하셨을 때 거기에 강령에는 더 발전된 형태로 거기 명기를 했습니다. 실천적 중도개혁 노선을 지향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문제 해결 정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중도개혁 노선으로 가고자 하는 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의당 노선은 김대중 노선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제대로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그건 뭐 선명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초딩도 아니고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세상 문제가 풀 수가 없거든요. 그건 국민들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 그리고 양극화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는 것. 그게 이제 실천적 중도개혁 노선이고 국민의당의 지금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당이 이제 야당이 됐을 때 역할이 또 다릅니다. 예전에 이념 정당이 야당이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인가?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야당이 바로 이념 정당의 정체성을 가진 정당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정체성에 맞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제 문제 해결 정당의 정체성을 가진 당이 야당이 됐을 때는 그 모습은 어떠냐? 완전히 다른 야당으로서 행동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방법이 국익과 민생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야당이지만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그 모든 크레딧을 정부 여당이 가질지라도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치적인 이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설령 당에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찬성하는 게 문제 해결 정당의 야당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정부 여당이 잘못된 방법을 내놓았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를 하지만 반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 방법을 비록 야당이 고민해서 만든 방법이지만 이걸 정부 여당이 실천해달라 고 요구하는 게 또 야당의 모습입니다. 즉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 야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야당이라도 이념 정당이 야당이 됐을 때와 문제 해결 정당이 야당이 됐을 때 그 모습이 완전히 틀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국민의당도.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실 이 주제가 너무나 복잡한 주제입니다. 양극화 하면 이게 빈부격차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빈부격차, 세대 간의 격차, 남녀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의 또 양극화가 다른 분야 양극화를 악화시킵니다. 남녀 격차가 빈부 격차 악화시키고 세대 격차 악화시킵니다. 이렇게 한 분야의 그 양극화가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더 심각하게 왜 물을 하나? 더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우리나라가 온 몸뚱이가 칭칭 감겨있는 악순환의 고리에 칭칭 감겨있는 게 대한민국의 그냥 민낯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푸는 게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양극화를 해결해야지 이게 좌쪽 이념으로만 이 문제 다 해결을 한다고 달려들든지 아니면 우측 이념으로만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갈등만 악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문제 해결의 거의 중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하죠. 그게 또 IMF 극복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가? 굉장히 복잡한 주제여서요.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 빈부격차, 부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그 문제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 진단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의 양극화가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연구 결과가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복잡한 큰 책이지만 여기는 다 보셨을 텐데요. 보신 거 맞나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 그거 아닙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자본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라는 게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즉 열심히 일한 노동소득보다 근로소득보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에 자산 증식하는 그것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빈부격차가 파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 상속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 빈부격차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 피케티 같은 경우에는 부유세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빈부격차의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물려받은 것 때문이다라는 게 그 문제인식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과연 다른 서구의 선진국들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부의 양극화가 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장하성 교수님의 한국 자본론이라는 책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률과 자본 수익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자본 수익률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마 피케티 같은 서구 몇백 년 된 것과는 안 맞는 거죠. 그럼 도대체 빈부격차가 어디에서 오는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분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배.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부를 창출합니다. 그러면 그 부를 세 주체가 나눠 가집니다. 노동자가 그 수익을 가지고 기업이 가지고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그 세 주체의 분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제 그걸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 수익 증가율도 거의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세수 증가율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기업 소득 증가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출한 부를 세 주체가 골고루 나눠 가졌을 때가 IMF 이전입니다. 근데 IMF 이후에 이게 급속도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라면 그 근로소득 증가율이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에 그 세금을 얻어서 그 하는 세수 증가율도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대신에 기업이 가져가는 수익이 2배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이 기본적으로 분배에 있어서 기업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개인이나 또는 국가가 적게 가져가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빈부격차 문제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어디서 그러면 특히 이제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그렇고 개인 소득이 왜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가 보면 결국은 세 가지 종착역에 귀착됩니다. 첫 번째, 일자리가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내몰립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전체하고 비교해 볼 때 자영업자 퍼센티지가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영업이라는 것이 오히려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오히려 망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리 정말 그 힘들게 일을 해도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그러니까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이제 본인은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소득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대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은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결국 요즘 같으면 대략적으로 대기업 임금의 절반 정도밖에는 중소기업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의 학생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또 격차입니다.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봐도. 그러다 보니 거기서 또 굉장히 심한 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강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기업 정규직이 100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비정규직이 65 정도 받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이 50 정도를 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5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의 3분의 1 정도를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받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의 양극화 문제는 분배 문제가 가장 그 핵심이고 그 분배 문제가 나온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익 분배에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고 세 번째로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이런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러면 이걸 다 이제 하나씩 각계격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일단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런데 그 국정 철학과도 사실은 관련이 됩니다.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라는 생각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무원 숫자,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라는 데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즉,
지금 현 정부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생각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이고 정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공무원 일자리는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렇지만 거기가 주체가 되면 오히려 선호가 뒤바뀐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 때 결국은 세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금을 누가 내는가, 어디서 걷는가. 지금 보면 현 정부도 증세에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재원이 있을 때만 공무원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게 되는데, 국가 부채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70조 원 정도 늘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국가 부채를 통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 국가 부채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재원도 그 재원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재원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제대로 된 건강한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에서 열심히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그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그럼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하는 일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지금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못 만드는가? 정부가, 정치가 해야 될 제대로 된 기반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창업해도 망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될 일 안 해서입니다. 그럼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대학을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창의적인 인재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창의력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게 대학 교육뿐만 아니죠. 초, 중, 고, 대학교, 정규 교육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학 졸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학 졸업한 이후에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평균 수명이 100세 정도, 그러면 대강 빨리 돌아가시면 80세, 이제 늦게 돌아가시면 120세 정도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의사 출신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전공 가지고 평생 못 삽니다. 아마도 평생에 걸쳐서 3개 정도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교육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 평생교육, 졸업한 이후의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 안 지고 개인들한테 다 맡기는 건 이거는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 교육 예산 중에 평생교육에 얼마 쓰는가? 7% 정도 씁니다. 적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육 예산 중에 평생교육에 쓰는 예산이 0.07%입니다. 없는 거하고 같습니다. 선진국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해야 될 일 안 하고 엉뚱한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반, 첫 번째, 교육 제대로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하고, 그리고 평생교육 강화해서 평생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과학기술 제대로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과학기술 하면 정말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세계에서 1인당 과학기술 예산 투입이 우리나라가 1위인 거 아십니까? 그 정도로 많이 투자하는데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과학자들 책임이, 교수님들 책임이 아닙니다.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1시간짜리 강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과학기술 지금 제대로 투자하고 국가에서 관리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까지 국가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진월원자가 와서 그게 또 될 리가 있을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력만 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빽 있고 힘 있으면 실력 있는 사람 짓밟고 이기는 사회입니다. 실제로 경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저도 벤처기업 해보면서 지금도 안 바뀌어 있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창업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지방에서 창업하면 그냥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법, 제도는 다 있습니다. 실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쪽도 진짜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은 제대로 된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인재들 키우기 위해서 교육개혁하고 우리만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기술 쪽에 제대로 투자하고 그리고 실력이 빽을 이기는 그런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면 저는 그러면 스스로 민간에서 또 기업이 여기 계신 학생분들이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가가 그 일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벽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그걸 뚫는 게 사실은 지금 정부부터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 입장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 국가에서 제대로 못했던 것들을 적폐라고 하면서 그걸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교육개혁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개혁이라고 하면 입시제도 바꾸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틀을 바꾸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고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이 산업구조 창업해본 친구들 말씀 들어보시면 지금이 얼마나 덩치 크고 빽 있는 데서 아이디어 있는 청년들 창업가들 팔 비트는지 다 압니다. 그걸 왜 정부가 그대로 놔둡니까? 그걸 바꾸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지금 19조 원씩 예산 투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는 일 말고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만의 그런 과학기술력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일부터 먼저 해서 구조를 바꿔야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양극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제가 지금 30분 만에 하려고 했더니 34분 만에 이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이제 안철수 선생님은 보통 사람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면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셔가지고 신드롬으로 식격화되고 수상화되십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소위 그 양강 제도를 이제 근절하자. 이게 왜냐면은 양강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되면은 오히려 진보를 해쳐요. 그리고 그 두베르제 법칙이라고 3번 고착된 정강 문제는 오래 갑니다. 새로 해결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피러 가셨는데 실은 여러분들은 이번에 북한의 육창 실험을 이런데 우리 안철수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관심이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 그래서 표현의 낸소로 하시고 이 진행은 선생님이 해주시죠. 옛날에 대학 교수를 했으니까. 관심 질문 있는 사람들 손들어서 이야기하도록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양지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사실 양극화 시대에도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긴 하지만 개인적으로서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거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과대학 교수 그리고 안랩, 카이스트 교수 등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다들 선망하는 직업들을 다 겪으셨는데요. 사실 그 다른 직업으로 옮기시기 이전에 직업을 버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 버리는 그 용기 자체도 사실 그 용기가 가장 대단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확신이 없으면은 선택하기가 정말 힘든 건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 5번째 직업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3가지 이상 직업 본인이 싫어해도 하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의사였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고 벤처 기업가 이제 교수 거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데 일관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그 분야 최선 다했습니다. V3 만들 때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V3 만들고 나머지는 또 의학자로서 열심히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쪽도 박사학위 받고 의대 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갔었죠. 항상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남들이 안 만드는 창의적인 것들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하면 항상 저는 나눴습니다. 의사였을 때는 의료봉사활동 매주 이렇게 다녔었고 그리고 V3 만들어서 무료로 배급하고 안랩 이제 회사 창업해서 성공하고 나서 1,500억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교수 시절에 이제 청춘 콘서트 전부 전국 대상 무료 강연 아닙니까? 열심히 이제 정말 그 당시에 고민 많고 아픈 청춘들과 소통하고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고민들 해결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좀 편해지고 그대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일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다른 일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기존의 거 다 버리고 이제 옮겨갔습니다. 의사일 때 의사 그만두고 이제 처음 중소기업 창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훨씬 더 그게 의미가 있고 저를 더 필요로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 성공했을 때 이제는 거기 평생 직장처럼 그냥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굉장히 안락하고 편한 환경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 혼자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고통받는 많은 중소기업들 도와주고 청년들 도전 정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안랩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이제 대학 교수 길을 걸었습니다. 정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이렇게 기득권에 안주한다 이런 거는 제 사전에 없습니다. 정치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계속 남들이 안 했던 도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다른 분야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이겁니다. 예전에는 오해를 받는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변명하는 거 구차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 누가 왜곡해도 그냥 제가 하는 일 묵묵히 하면 결국 세월이 진실을 밝혀주는 법이다. 그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치는 다른 겁니다. 왜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 정치가 다른 사회 많은 분야들 뭐 의학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뭐 IT 과학기술 분야와 다른 점이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면 거기서 하는 말이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서 저도 뭐 그렇게 저는 뭐 댓글 보고 이런데 시간 낭비는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뭘 전달받아서 보면 사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왜곡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분야는 정치인의 설명 책임이 그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왜곡되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지 그 왜곡이 사라지는데 그냥 그대로 제가 옛날에 여러 직업을 하다 보니 그냥 놔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서 뭐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뭐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실이 아니니까 떳떳하죠.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예, 또 그러면 저 먼저 두 번째 분부터 하고 그 다음 분 하세요. 손든 순서대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재학 중인 윤영수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최근에 성주시에 사드 4기를 새로 배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한미 FTA를 확산하는 걸 카드를 다시 접어들고 좀 이런 추세에 있는데, 이게 사드 배치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원전 문제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데 그 중간 대안책이 저는 이제 LNG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제 지금 한미 관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북핵 문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되고 그런데 해결이 되기는커녕 점점 더 지금 상황이 나빠져서 이제 6차 핵실험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제 기본적인 철학을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은 그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얻어야 된다. 그 생각이 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무리 우리가 대화를 제의해봤자 북한에서 계속 무시하고 오히려 욕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뭐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미국과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제재를 강화해서 그 압박 때문에 대화 창구로 끌려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냥 유화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대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이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왜 제재를 하는가, 외교적인 압박을 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 최종 결과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제재하고 압박하면 그 체제가 붕괴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재를 통해서 어떤 체제가 붕괴된 전례가 없습니다. 붕괴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붕괴의 목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재를 하게 되면 그 압박을 받아서 결국은 대화의 그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 전체 과정을 기본으로 삼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미국과 함께 협력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남은 사실은 유일한 방법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지금 우리 외교안보팀이 엄청나게 허약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신뢰관계 구축에 실패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대사들을 공신들을 임명합니다. 전문가를 임명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 문제 푸는데 더 총체적인 난국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지점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미국과 그리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제재를 강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에 협상 테이블을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제재의 끝에는 협상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기조를 제대로 하려면 이 일을 실행할 사람들이 제대로 그 일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미국 정상 그리고 중국, 일본 정상과 신뢰관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지금은 신뢰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교안보팀, 강경화 외교장관 포함해서 바꿔야 됩니다. 전부. 제대로 된 보좌를 받아야만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대사들, 우리나라에 그동안 경험 있는 외교적인 경륜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신이 아니고 실제로 역할할 수 있는 대사들을 포진시켜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1, 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이겁니다. 원전 문제하고 미세먼지 문제 또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원전 문제하고 이 지구온난화 문제나 미세먼지는 틀립니다. 생각해 보시면 원전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CO2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은 CO2라든지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미세먼지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발전 수단입니다. 반면에 또 이제 석탄 발전소는 이게 지구온난화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 발전소를 LNG로 대체하자, 이제 이런 방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LNG의 문제는 석탄 발전보다 전기 요금이 몇 배 더 올라갈 겁니다. LNG 자체가 석탄보다는 훨씬 더 고가에 그리고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사실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조건 원전을 LNG로 대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 네, 저는 경영학부 다니고 있는 최성규라고 하고,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대선 때 안철수 대표님을 뽑았고, 네, 이번에 바른정당 이해웅 대표도 사퇴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님은 핵심 있게 가셔서 다음 대선 때도 나오신다면 저는 꼭 지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호남 사회 간접자본 예산 삭감돼서 이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다시 되돌리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호남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을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질문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개인적인 건데, 이제 안철수 대표님 워낙 공부도 잘하시고 하셨을 텐데 대학 시절 연애 경험이 많으신지, 지금 사모님을 대표님의 여자로 만든 노하우가 있을지. 아유, 참, 세 가지 질문. 예. 첫 두 질문은 마음 편하게 대답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첫 두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예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사회 간접자본이라는 건 누적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해놓은 데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습니다. 근데 그쪽 자본이 제대로 투자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지역 발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는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즉, 이건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누적적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또 지역 균형 발전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뭐냐?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돼 있는 데나
호남처럼 지금 안 돼 있는 데나 똑같이 삭감하는 건 그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재미없는 농담인데 어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속 상하다. 그래서 그게 왜 속상하세요? 했더니 그 SOC가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저도 별로 안 웃기는 농담을 들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호남에서 SOC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또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 사실 근원은 이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건별로 복지 쪽을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SOC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SOC 점차 이렇게 예산 줄여가야 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삭감은 문제가 있다. SOC는 항상 누적 개념으로 봐서 형평을 맞추는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호남 발전 방안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 발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동남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보면 이제 그 수도권과 영남 이제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 이렇게 지금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경부선 투자가 훨씬 더 먼저 됐고 그렇게 되는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했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3만 불대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는 국가를 동남축 발전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동남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서쪽을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정말로 중요한 인프라가 전남 그리고 광주에 이미 다 깔려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전자 분야입니다. 이미 광산업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 분야입니다. 고흥에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자동차 분야입니다. 기아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에너지, 신에너지 산업 분야입니다. 지금 나주에 한국전력이 와 있고 거기가 에너지밸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인데 문화 콘텐츠는 지금 호남 지역에 아주 옛날부터 정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업화로 연결이 안 됐을 뿐입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게 우리나라가 3만 불을 넘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 미래가 아니고 이미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줄이는 혁명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기존에 인프라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어떤 도시에서 이제 그 시에서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 기반도 없는데 엉뚱하게 사물 인터넷의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걸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시티나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은 구도심이 아니라 새롭게 그 계획 도시 건설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발표한 도시는 구도심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투자해봤자 세계적인 경쟁력 얻기는커녕 오히려 자본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렇게 인프라가 있는 곳에 국가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호남 미래 프로젝트 지난번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큰 어젠다로 저희들은 쥐고 갈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저 첫 번째, 두 번째 오래 말씀드리면 잊어버릴까 생각했는데 작전 실패했습니다. 캠퍼스 커플이었고요. 그리고 저보다 학년이 한 학년 아래입니다. 후배야. 예, 1년 후배였었고, 공부 도와준다고 접근하는 게 제일 손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방사선과 이제 엑스레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엑스레이가 뼈만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병 진단도 그걸로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한 번 딱 보면 그다음부터 계속 보이는데요. 그냥 처음 보는 상태에서는 뻔히 있는데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게 엑스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흉곽 엑스레이가 있는데 그것만 보고 기흉이 뭐냐면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게 기흉인데요. 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안 좋냐면 여기가 뚫리면 여기가 항상 복잡하다. 여기가 뚫리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폐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제 그걸 진단하는 게 보통 좀 실력이 있어야 보이거든요. 딱 보니까 그거 한참 헤매고 있길래 이제 그거 가르쳐 주면서 캠퍼스 커플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예, 저 흰 티 입으신 분. 안녕하십니까. 의회과 1학년 김민수.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의사 출신으로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의 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 커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보험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병원비 중에 얼마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진국 보면 이제 한 80% 정도.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만 들면 아팠을 때 의료비의 한 80%가 그 보험에서 나오니까 나머지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60%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강 관련 보험을 드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내고 있는 셈이죠.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하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입니까? 그걸 또 따로 개인적으로 지금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돈을 양쪽으로 지금 내는 셈입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그냥 한 곳에만 내면, 국가에만 내면 80% 정도 커버리지를 해주면 그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보험이 되는 것과 그리고 보험이 되지 않는 그 항목이 있는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항목까지 전부 다 보험으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재정 소유는 많으면서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이게 작동 가능하지도 않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미용 분야만 아니면 전부 의료보험에서 한다는 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수반될 뿐더러 오히려 더 저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떤 것들은 의료보험에서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그렇게 미리
미래까지 다 예측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80% 정도는 나중에 병원비에서 부담하는 걸 목표로 삼고 가는 게 사실은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그 보험료를 올려야 됩니다. 돈을 좀 더 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플 때 60% 정도 의료비를 거기서 지원하게 하지만 다른 옵션으로 돈을 좀 더 내면 그러면 80%까지 그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둘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상생이고 이 시너제 학생들 많이 배우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역시 그 대학이니까 편안해 하실 거거든요. 우리 그 교수님, 선생님 저 마지막 클로징. 클로징. 멘트를 좀 해주십시오. 처음 제가 사회생활을 의대 교수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강의했던 분야가 심장에서 부정맥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안랩 창업한 다음에 다시 MBA, 워튼스쿨 MBA 받고 돌아왔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이제 경영학 교수했습니다. 주로 이제 창업과 관련된,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일 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로 옮겨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했습니다. 공대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대 교수, 경영대 교수, 공대 교수를 한 셈입니다. 그게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낭비한 인생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사실을 하고 살았습니다. 의사 하다가 이제 벤처기업을 하니까 제가 가진 의학 지식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직원이 저한테 와서 건강 상담하면 그거 이야기해주는 정도만.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인 하다가 경영학 교수를 하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전혀 안 됩니다. 경영하는 거하고 쉽게 기본적인 개념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IT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다가 또 저 벤처 기업을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아니까, 해봤으니까. 그 회사 하면서 연구원들이 일을 잘 안 해도 막 봐주는 겁니다, 제가. 봐주면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다 보니. 그랬다가 정치를 하면서 오히려 이 모든 게 다 융합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이 이런 의료 현장, 그리고 IT 과학기술자들 연구 환경, 그리고 대학에서의 교육 환경, 또한 기업에서의 경영 환경들인데 저는 참 운 좋게 냈다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냥 어설피 수박 겉핥기만 한 게 아니고 제대로 거기서 일하고 고생하고 성과 만드는 것까지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는 다 정치를 하니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법에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뛰어든 이유도 어쩌면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이념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당제 확립이 우리나라가 갈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제 정체성이 그래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결국은 문제 해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창당한 당이 문제 해결 중심의 정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고 현장에서 노력했던 그 부분들 제대로 반영하고 살려서 꼭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
조금만 문제 하나라도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 타임을 하고 이제 각자